예, 안녕하세요. 필로스 옵션의 황필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군도 참여관님 그 민사집행법 책으로 부동산 경매 실무의 책으로 4강이 되겠습니다. 4강의 법원 경매 절차의 개요의 파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서론하고 제1강에서 법원 경매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처음 서론에서는 그 간략한 개요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알아보았고, 그다음에 제 1강에서는 법원 경매가 무엇인지 그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부터가 지금 이번 강의부터가 이제 그 본론격이 되는데, 첫 번째, 저 서론에서 간단하게 얘기했던 그거하고 뭐 저기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대동소이한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단순하게 그냥 사실적인 뭐 그런 설명을 한다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법이 부동산 강제 집행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부분에서 부동산 강제 집행 절차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 전문들을 조금씩 이렇게 접해보면서 그 경매 절차의 전체적인 그 과정에 대해서 개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군도 참여관님 책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제 책으로는 이제 30페이지,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경매 절차의 개요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첫 시간에 저기 뭐야 그 서론 그 설명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절차에 대한 개요가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채권자가 경매 실정을 하게 되면은 법원이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및 압류를 하게 되고 그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이 되면 법원이 매각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매각 준비라는 거는 매각의 준비 절차라는 거는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을 하게 되고 또 현황조사 명령이라든지 감정평가 명령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각 방법과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기를 지정을 해서 매각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집행관님이 주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매각이 실시가 되어서 이제 매수 신고인이 있을 거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또는 불허가 할 것인지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불허가 할 것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허가든 뭐 불허가든 결정이 되면 그에 관계에서는 이해관계인 직시항고할 수 있는 절차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각 허가가 만약에 확정이 되었다면은 대금을 납부를 하게 되고 대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제 매수인 같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제 대금 납부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을 하고 또 점유자들을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 인도명령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대금 납부일로부터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배당기일이 잡혀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한테 이제 배당을 하고 경매 절차가 이제 종료가 되는 뭐 그런 절차라고 이제 저 서론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사집행법을 한번 살펴보자는 내용이에요. 민사집행법을 한번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민사집행법은 제 1편은 이제 총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은 총칙으로 되어 있어서 강제집행 절차에 이제 총괄되는 내용, 민법 총칙에서 민법 전반을 흐르는 어떤 통칙적인 내용들을 규정했듯이 여기서는 총칙적인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고 제 2편에서 강제집행인데 2편에도 강제집행에도 이제 총칙이 있습니다.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2절에서 부동산 강제집행 예, 2장의 1절에서 제3명시적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1절에서 제3명시 절차를 설명하고 있고 2장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의 제2절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서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파트부터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 민사집행법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먼저 통치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관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강제 경매 절차에서 80조부터 80조부터 이제 162조까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강제 관리라든지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등등 나오고 동산 채권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채권 이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나온 다음에 이제 3편에서 이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가지고 임의경마 절차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264조부터 275조까지 몇 개 조문을 통해서 규정을 하는 게 있는 게 우리 법 체계입니다. 이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강제집행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는 강제경매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그걸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강제경매 제2관 강제경매에서 80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80조를 보면은 강제경매 신청서라고 돼 있어요. 강제경매 신청서라고 돼 있는데 목차에 보듯이 먼저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적어야 될 신청서가 있는데 그 신청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게 제 80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채권자라든지 그다음에 채무자와 법원을 표시를 하고 그 강제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적어야 하고 그다음에 집행권원 일정한 채권과 자기의 이제 집행 채권과 집행을 근거가 되는 채권과 그다음 집행 권원이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증서 같은 공증 서류 같은 뭐 집행 권원이 무엇인지를 적게 되고 제 81조에서는 강제경매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해야 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때 제출을 해야 할 첨부 서류 등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랑 2호에 보면은 이제 등기사항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가 적혀 있고 2호에는 이제 등기가 되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 부동산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일 경우에 그 미등기 부동산일 경우에도 이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거를 보존 등기를 촉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뭐 건축 신고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신청하는 데 있어서 서류는 뭐 그 정도까지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강제경매 절차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정이 이제 여기서는 80조하고 81조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264조에 가보면은 이제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의 서류가 나옵니다. 264조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된다. 1항에서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강제경매하고 틀리게 집행권원이 없이 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이미 등기부 같은 걸 보면은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니까 거기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이제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에서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목차에서 보면 1번에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가로해놓고 압류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의 송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83조를 보게 되면 83조를 한번 보실까요? 83조를 보게 되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들 해가지고 나오죠. 경매 개시 결정 등 해가지고 1항에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2항에서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3항에서 뭐 그렇고 그리고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 그 5항에서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니까 강제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걸 법원이 받아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각될 수도 있고 각하가 될 수 있고 경매 개시 결정이 이제 인용이 돼서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경매 개시를 결정을 하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되는 거예요. 압류라는 것은 처분이 금지되도록 이제 부동산을 묶어놓는 절차라고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건데 압류가 명령이 되고 경매 개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되고 이제 그와 동시에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은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이제 법원에 이제 촉탁을 하게 되는데
경매 신청 촉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기각 각하가 되는 경우에 5항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죠. 83조 5항에서 기각 각하가 되는 재판에는 이제 그 저기 뭐 신청 채권자가 이제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류 명령은 이제 결정과 동시에 압류를 명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제 압류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등기 촉탁에 대한 규정은 이제 9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94조를 보면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해가지고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직권으로 이제 하는 거고 이 항에서 경매 개시 결정 사유를 뭐 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 되실 때 경매에 관련된 등기부 같은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절차에 대해 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 뭐 강제 경매 또는 임의 경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94조에서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고 됐죠. 94조에서 등기 촉탁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경매 신청이 취하가 되는 수가 있어요. 경매 신청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놓고 경매 신청이 취하가 되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9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이 취하해 가지고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1항에서 그리고 2항에서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사망에서 49조 3호 또는 6호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준용한다. 사망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경매 신청 취하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 신청을 취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기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매수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 신청을 취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다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고가 매수 신고인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대금 납부하면 어떨까요?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경매 신청 자체에 취하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93 이제 여기까지 봤죠. 경매 신청을 할 수,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매 신청에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을 법원이 하게 되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함과 동시에 법원은 압류 명령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결정 등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취하는 이제 채권자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은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든지 압류 명령 효과는 이제 소멸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기각 각하 경매 개시 결정의 기각 각하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84조로 돌아가 볼까요? 84조를 보면은 84조는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하고 나와 있는데 1항을 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길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1000매각기일 이전으로 한다. 1000매각기일 이전으로 한다. 그러니까 매각기일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 민법상 기한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어요. 시기와 종기. 시기는 어떤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든 사실행위를 할 수 있는 첫 시작하는 그 기점을 말하는 거고 종기라는 거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최종 기한 끝나는 기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채권자들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배당 요구 채권자라고 그러는데 그 배당 요구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정하는데 그 날짜는 1000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항은 84조 2항을 보면은 배당 요구의 종기가 정해질 때에는 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 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그다음에 91조 사항 단서의 전세권자인 법원 알려진 88조 1항의 채권자의 기를 고지하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채권자라든지 공고를 하고 채권자
들한테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떠 있는 목차를 보면 2번에 매각에 준비해가지고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그다음에 공고, 최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럼 배당 요구권자가 누군지, 배당 요구권자가 누군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84조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가 규정하고 있지만은 88조를 보면 배당 요구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88조에서 배당 요구 해가지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1항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그리고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집행력 있는 정보, 뭐 공증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채권자라든지,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라든지, 그리고 뭐 가압류,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뒤에 강제 경매라면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뒤에 가압류할 채권자들도 평등 배당을 받기 때문에 평등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제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 변제 청구권이 채권자,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에 확정일자 받잖아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데 그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이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 부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가 이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에서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등기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은 그냥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보고 진행을 하는데 권리신고가 없으면 여기서 만약에 담보가등기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배당을 받아간다면 이제 인수해야 할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담보가등기는 없어지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인수해야 할 부담이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이제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대표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담보가등기라고 신고를 한 뒤에 순위보전의 가등기라고 이를 처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정도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뭐 얘기할 부분이 많이 없어질 것도 같고, 그리고 강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매각의 준비 단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경매 신청을 했고 채권자가 그 다음에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해서 압류까지 명령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배당 요구의 종기가 결정이 되고 공고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권자가 누군지까지 살펴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매각의 준비 단계, 목차에 떠 있는 매각의 준비 단계에서 현황조사 명령, 감정평가 명령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조사에 관한 규정은 8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조사 해가지고 85조에서 현황조사,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한 뒤에 바로 집행 가능의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점유관계에 대한 것에 중점이 지어지죠. 그래서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 그 부동산에 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점유를 임차인들이 하고 있다면은 그 월세는 얼마고 보증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도록 한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법원이 명령을 하면 이제 집행관님께서 이제 하신다는 거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황조사도 있지만 이제 감정평가 명령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되어야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97조 법 97조에 보게 되면은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해가지고 제1항에서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해야 한다 가지고 감정평가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대법원 코트 옥션이라든지 아니면 유료 경매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필로스 옥션 사이트에 보더라도 각 경매 물건마다 감정평가서가 다 떠 있죠. 그런 것들도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매각의 준비 절차로서 그 공고 최고까지 이루어졌고, 현황조사 명령까지, 감정평가 명령까지 지금 됐습니다. 그것까지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매각 기일이라든지 이제 매각 결정 기일 등의 지정 공고 통지라고 이제 3번에 떠 있는 목차 중에 3번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매각 방법과 관련해서는 매각 방법은 이제 저기 98조에 한번 볼까요? 98조를 보면은 98조에 일괄 매각 결정해가지고 1번 법원 1항에서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따라 일괄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괄하게 매수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또는 직권으로 일괄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이제 토지 건물이 집합 건물이라든지 그 단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괄해서 하도록 이제 일괄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우리 이제 그래서 이제 일괄해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각할 것인 거지 이런 것들도 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매각의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기일 입찰의 방법이 있고 뭐 기간 입찰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법원에서 바로 이제 매각을 실시하는 게 기일 입찰이고, 그다음에 기간 입찰이라는 건 날짜를 정해가지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기일 입찰하는 건데 입찰을 하는 게 기간 입찰인데 이제 우리 이제 부동산 경매에서는 현재는 기간 입찰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일 입찰의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고, 이제 기간 입찰 같은 경우는 캠코 공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로 기간 입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공매도 한번 해보시면 기간 입찰을 좀 아시게 될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각의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매각 기일을 결정을 하고 매각 결정 기일 등을 지정 공고. 매각 기일하고 매각 결정 기일은 다른 얘기예요. 매각 기일은 매각을 실시하는 날짜고 매각 결정 기일은 이제 민사집행법 109조를 보면은 매각 결정 기일이라고 나오는데 109조에는 매각 결정 기일은 1항에서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정해야 한다 가지고 매각 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되면은 그 매각이 적법한지 지금 매각이 정당한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날짜가 이제 일주일 내에 결정하는 거죠. 매각이 결정되는 거고 매각 결정하는 기일들을 지정 공고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104조에 나와 있습니다. 104조에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에 등에 지정해가지고 1항에서 법원은 최저 매각 경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거거나 압류 채권자가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던 직권으로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정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그리고 매각 기일과 2항에서 매각 결정 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이 지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매각을 실시를 하게 되겠죠. 매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매각을. 근데 이제 그 전에 매각을 실시하기 전에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에 의해서 이해관계인 시청이나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96조하고 제 10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조는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는 경매 취소해가지고 1항에서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확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건데 부동산이 뭐 없어지는 경우는 폭파됐다거니 뭐 멸실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일 때고, 그다음에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경매하고 공매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는 이제 세금 관서가 세금을 국세청이나 뭐 이런 지자체나 이런 데서 세금이 체납이 되니까 그거를 자산관리공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공매인데 그 공매 절차하고 동시에 진행되는데 공매 절차 기일이 먼저 해가지고 공매로 매각이 돼버렸어요. 강제 경매가 신청이 됐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경매 절차 취소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96조는 그렇고 이제 102조를 보게 되면
102조가 이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경매 취소 무잉여입니다. 무잉여라고 하는데 이랑에서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며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항은 압류 채권자가 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무잉여 해가지고 그 채권에 팔았는데 그러니까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할 거를 선순위를 뭐 다 부담을 하고 이제 그때까지는 지금 배당 요구까지 다 끝난 상태니까 배당 매각 시치 전에 끝난 상태니까 뭐 대충 뭐 어느 정도 이 사람한테 돌아가겠다 이런 것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때에는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할 거예요. 남주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 채권자가 자기가 사겠다고 매수 신고를 채권자가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진행을 하지만 그 사겠다 그런 신고도 없다면 경매 취소를 취소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잉여 같은 경우는 법원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02조까지 이제 경매 취소를 받고 아까 일괄 매각을 받고요. 일괄 매각을 받고 또 민법에 아까 일괄 매각에 잠깐 빠뜨렸는데 일괄 매각 청구권이라는 게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게 민법에 규정돼 있죠. 그거를 잠깐 보고 갈까요? 일괄 경매 청구권에 대해서. 네, 그래서 민법상에는 365조 상에 보면은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만 최초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그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그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해가지고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토지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규정의 취지는 토지만 경매로 날려버리게 되면은 법정시장권이나 이런 것도 성립하지가 않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돼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건물이 철거된다는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효용에 많은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법률 관계가 복잡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저당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이거하고 민사집행법상 일괄 매각하고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다른 제도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일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같다는 게 아니라 98조 일괄 매각 결정은 뭐냐면 여러 개의 채무자 소유의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같이 경매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들의 부동산의 위치라든지 형태라든지 이용관계 등을 고려해가지고 이를 한 매수자가 같이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따라 일괄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해서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린 상가 같은 경우에 어떤 상가를 보면은 뭐 칸칸이 다 나눠져 있어 구분 건물이긴 한데 그 이후에 어떤 그 업체가 들어오면서 그 구분 건물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고 통으로 하나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상가 건물에 3층에 이제 헬스장이 쓰고 있는데 그 원래는 그게 301호, 302호, 303호가 나뉘어져 있던 건데 헬스장이 그 좁으니까 그 3개 홀을 다 통털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거를 한 사람 뭐 물론 이제 일괄 매각이 안 되고 그 중에 한 호수만 따로 경매에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소유자가 다 다른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경매가 안 들어서 어쩔 수가 없지만 한 소유자고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것이 이제 효용상으로
이용이라든지 이용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법원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매각할 수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뭐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건물에 있어서 부동산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차장하고 이제 소유권은 물론 따로 돼 있겠지만, 그 주차장까지 이제 같이 매각에 나오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이제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데, 신청 안 하면 대충 어설프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건물 이용관계가 좀 복잡하게 되는 경우도 좀 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99조를 보면 일괄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법원은 각각 경매 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 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 98조 1항 일괄매각 결정을 이제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일괄매각 사건에 관할해 가지고 일괄매각 사건은 이제 뭐 그렇고 이제 관할에 대한 규정이고, 일괄매각 절차는 뭐 101조에 따른다. 예, 예,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봤나요? 이제 얘기하다가 좀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 등이 지정되고 공고된 거고, 그 전에 이제 일괄 매각과 경매 취소 절차 등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일괄 매각이 있고, 경매가 취소되는 이제 96조에서 멸실이라든지 공매 등으로 이제 매각되었을 경우에 이제 취소되는 경우, 그다음에 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봤죠. 그래서 이제 매각기일이 결정이 되면 이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106조를 보게 되면 106조에서 매각기일의 공고 내용 해가지고 매각기일의 공고 105조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104조에서 이제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들이 지정되면은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현황조사 명령이라든지 감정평가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황조사 보고서하고 감정평가서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부동산을 보통 어떤 부동산인지, 그 다음에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 그 차임 보증관 현황조사서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수되는 권리,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거, 그 다음에 법정지 사건이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을 표시해가지고 가능성 벽선지 사건 성립 여지 있음 뭐 이런 정도 내용을 해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비치를 한다는 거죠.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 그다음에 감정평가서 사본을 비치를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 전산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6조의 매각기일의 공고 내용 해가지고 매각기일의 공고 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해가지고 106조에서 이제 매각기일이 정해졌으니까 매각기일을 공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1호에서 어떤 부동산인지,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 방법, 그다음에 점유자라든지 현황조사 내용, 그다음에 매각기일의 일시 장소, 매각기일의 일시 언제 매각한다는지, 입찰 기간은 언제라든지, 장소는 어디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최저 감정평가 했으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매각 결정 기일의 일시 장소, 그렇죠? 아까는 4호에서는 매각 기일이고 여기는 매각 결정 기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등등, 이해관계에는 매각기일에 출소할 수 있다는 취지 같은 것들을 이제 공고를 하는 거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을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준비가 되면은, 공고까지 끝나면은 이제 정해진 매각 기일에 이제 매각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제 매각 장소에 관해서는 107조에도 규정되어 있고, 이제 매각할 때 이제 매각 장소에서 질서 유지를 해서는 108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등등 이제 차순위 신고라든지 매각 조건 변경한다든지, 뭐 매각 어떻게 한다든지, 보증금 얼마라든지 뭐 등등의 절차가 이제 다 규정이 돼 있고, 그런 내용들은 이제 차츰 이제 본 내용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매각이 실시가 됐습니다. 매각이 실시가 돼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입찰자가 있었어요. 매수 신고인이 있었어. 매수 신고인이 없으면은 이제 다시 매각을 해야죠. 그래서 새 매각 기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없다면은 그래서 이제 119조를 보면은 119조를 보게 되면 새 매각 기일 해가지고 119조에서 새 매각 기일에서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 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 기일을 정해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 가격에 신고가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매수 신고인이 없으면은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춘다. 상당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법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1차 그 회차 가격의 80%에서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70% 정도고 서울 같은 경우는 80% 정도고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 정도로 낮춰가지고 새 매각기를 이제 한 달 후 정도로 정하게 되죠. 한 달 후를 정해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 매각기를 정하는 거고. 매각이 실시가 돼서 이제 만약에 매수 신고인이 있어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됐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됐다. 그리고 이제 뭐 보증금도 제대로 다 내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됐다. 그랬을 때는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12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28조에 매각 허가 결정해가지고 그 매각 허가 결정은 그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기간에 되는데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매각 128조의 매각 허가 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 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 조건으로 매각한 데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매각 허가 결정에 있어서 이제 120조부터 이제 121조, 127조, 129조 등등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20조는 이 이해관계인의 진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매각 결정 기일에 대해서 진술해가지고 120조를 보면 법원은 매각 결정 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각 허가에 관한 이유는 매각 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해에 대한 진술 또한 같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그냥 일주일 지나면은 매각 결정이 되더라고요. 매각 결정이 돼서 법원이 그냥 그 법원 앞에다 이제 공하고 이의 진술하는 사람 별로 없고 뭐 그 전에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그날 모든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합니다. 그냥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매각 허가에 관한 이의는 이제 121조에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의 신청. 예, 이의 신청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거나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호에 최고가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라는 건 뭐냐면 어떤 매각 절차에서 한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대금을 미납했어요. 미납해가지고 만약에 재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에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 같은 재입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매수인 신고인이 됐다. 그랬을 때는 이제 매각허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차순위 신고라든지 두 번 이제 다른 입찰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를 내서 매수 신고를 할 때, 뭐 대리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라든지 뭐 그런 그밖에 경매 절차에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해가지고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매각 허가를 이제 할 수가 있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그 이의 신청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21조에서. 그래서 이제 120 그리고 127조에 보면은 매각 허가 결정에 취소 신청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의 신청이 없어가지고 이제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났어요. 매각 허가 결정이 났는데 매각 허경이 났는데 그걸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7조에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가지고 121조 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 허가 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가지고 121조 6호는 뭐냐면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에는 이제 일단은 매각 기일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매각 허가가 날 때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121조 매각 결정의 취소 신청은 뭐냐면 매각 허가가 난 뒤에 저런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이 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이제 제일 앞서 있었고 근저당권이 가장 앞서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가등기가 있었다고 하세요. 가등기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말소기준 권리, 그러니까 집행법상의 말소기준 권리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어떤 경매가 진행되면은 이제 그 소멸주에 의해 가지고 그 이후에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 이후에 담보권이라든지 부담 등이 다 소멸되게 돼 있는데 그 근저당권 이후 가등기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소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근저당권이 변제가 돼 버렸어요. 그 저기 뭐야 그 매수 최고가 매수신 매각기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변제가 돼 버리면 그 이후에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가등기를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부담을 떠안게 돼요.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게 이제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이 된 사실이 될 수가 있겠죠. 그 권리관계가 변동이 되면은 이제 이의신청 매각허가 결정 전에는 이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매각허가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정이 발생이 생겼다. 그런 사정이 발생생겼다 그러면 매각허가 결정을 이제 취소 신청을 이제 신청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취소 신청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취소 신청 사유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금 납부 시까지 계속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대금 납부 시까지 매각 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127조의 대금을 낼 때까지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 허가 결정에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증금 돌려받게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매각 결정이 설정이 난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게 아니고 이제 매각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128조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 이제 그 났다고 하더라도 공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29조에서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이해관계인은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손해를 볼 경우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 사유는 121조에서 상당히 많죠. 1호에서 7호까지 돼 있어요. 1호에서 7호까지 돼 있는데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난 이후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만 허가 여부 결정에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즉시 항고 절차에 대해서 이제 129조부터 130조, 그다음에 131조 등등 133조까지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이제 이것이 확정이 되었다. 매각 결정이 나고 확정이 되면은 이제 대금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그로부터 일주일까지 시한고 기간 7일이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대금을 납부할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보통 한 달 이내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금을 납부를 하고 이제 대금을 납부했으면 또 그로부터 한 달 정도 기간 내에 이제 배당이 되는 거고, 배당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 있는 목차에 보면은 이제 매각 4번에 이제 매각이 실시가 되고 집행관이 주재해서 매각이 실시가 되고 5번에 매각 허브 결정 절차, 매각 결정 기일의 진행 즉시 항고까지 봤죠. 7일 이내 매각 허가 날 날부터 7일 내에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매각 그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은 그로부터 또 7일 즉시 항고 기간 7일이 지나면 6번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이 지정되고 대금 지급 기한을 매수인한테 통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매각 대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7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촉탁을 이제 매수인이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인도명령 등의 절차. 인도명령 절차 예전에는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136조를 한번 보시면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해가지고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한테는 인도명령이 안 됩니다. 인도명령이 안 되는데 대항력이 없다면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도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인도명령에 대해서 136조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137조 차순위 매수 신고에 대한 매각 허가 부여 결정해가지고 그 매수인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 있는 경우에 1항에서 137조 1항 봅니다.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뭐 차순위 매수 신고는 나후에 이제 하는 거고 그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하고 그다음에 2등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하고 보증금 내의 범위
최저 매각가격이 10% 내 범위의 차이 내에 있는 사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입찰차에 가면 다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138조를 보면 재매각이라고 규정이 되는데 아까는 세매각이라고 그랬었죠. 아까는 이제 아까라는 표현이 표준어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전에 말씀을 드릴 때는 입찰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시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새 매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매각 허가 결정해서 매각 허가가 안 나고 불허가가 나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저감된 가격으로 새 매각을 실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119조 저감된 가격에 새 매각을 실시를 하는 건데 이제 대금 납부 기한까지 이제 매수 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대금 미납으로 또 이제 대금을 이제 그때까지 안 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제 매각기일 다시 정해지기 전까지 매각기일 다시 정해지면 그 날 전까지 이 그 법정 이자 20%인가 그거를 내면은 낼 수가 있는데 그 기간까지 대금 납부를 하지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제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보통 그밖에 최저 매각 가격이나 그밖에 매각 쪽을 적용하는데 대체로 이제 매수인차 보증금이 한 20% 정도로 늘어납니다. 원래는 10%인데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138조에서 재매각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권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당 절차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봤습니다. 그래서 배당기일의 지정 통지 및 배당의 실시까지 해가지고 목차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사집행법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조문을 지금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뭐 이걸 다 외우고 있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조문이 대체로 절차의 흐름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뭐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다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 이 정도로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고 그 조문의 내용들을 취재한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부동산 민사집행법의 부동산 집행 파트를 이제 부동산 강제 집행 파트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조문 그냥 일반적으로 써 있는 기본서나 이런 것들을 책을 참고하는 것보다도 조문을 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스마트폰 같은 거로 이제 국가법령정보나 이런 것들로 조문을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라고 조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문 내용들을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괄을 하면은 목차를 보고 설명을 하면은 경매 신청을 채권자가 하게 되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 이제 압류와 동시 압류 명령과 같이 되는 거고 그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이 되면은 법원이 이제 매각 준비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 매각 준비 절차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고 또 이제 최고를 하고 그다음에 현황 조사 명령과 감정 평가 명령을 바라는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매각 방법은 기일 입찰인지 기간 입찰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또 매각 기일이라든지 그로부터 이제 매각 결정 기일 일주일 후에 그것들을 지정해 가지고 공고하고 통지한다. 그런 다음에 매각 기일에 매각을 집행관의 매각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안에 이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고 매각 기일로부터 매각 결정 기일에 이제 일주일 후에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허가 결정이나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주일 후까지 또 이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중간에 이제 경매 취소 신청,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 뭐 이런 걸 대금 납부 시까지 또 할 수가 있다. 이의 신청 사유 중 특별한 사유, 6호의 사유, 천재지변이라든지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경이 된 사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또 2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난 후에 그다음에 일주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고 그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할 수가 있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저 배당 기일이 잡히면 배당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하는 빚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배당 받아갈 채권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뭐 경매 비용이나 배당 순위, 배당 순서에 따라서 경매 비용부터 차례대로 차감해 나가고, 그다음 배당 뭐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당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매수 신고인이 없다면은 이제 세매각 기일을 지정해가지고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매각을 기일을 잡는 거고, 또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을 경우에 세매각을 하게 되는데, 대금 납부 기한까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대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재매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런 정도가 이제 요약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까지 보셨고요. 앞으로는 각 절차에 대해서, 민사집행법 각 절차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